그는 무능한 루저였지만 세계 최고의 보물 사냥꾼 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크라이는 자신이 태어난 평화로운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보물 금고를 털고 괴물과 싸우는 보물 사냥꾼이 되는 건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보물 사냥꾼이 되어 영웅으로 존경받자는 그의 어린 시절 친구들의 꿈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흘렀고 크라이는 수도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퍼스트 스텝스라는 거대 클랜이 대규모 모집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크라이는 조용히 줄에 섰고 루타라는 여자아이가 자신은 항상 혼자 다닌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이트 울프의 둥지라는 보물 금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파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줄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루타가 3레벨로 화이트 울프의 둥지를 클리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카페이스의 발언에 화가 났고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이는 이런 헛소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루타와 스카페이스의 싸움을 말리러 온 경비병이 있는 동안 뒤쪽 벽에 최대한 몸을 숨기려고 애쓴다. 곧 그들은 선술집 안으로 들어가고 크라이는 이런 자리에 여러 번 와봤으니 루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한다. 루타는 가장 화려한 파티에 대해 먼저 묻고 크라이는 그것은 7레벨 자격증을 가진 금발 플레이보이 아크가 이끄는 이 클랜에서 가장 최고의 파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팀원 5명만으로 7랭크 보물 금고를 클리어했다고 한다. 루타는 놀라서 그에게 아크 파티 옆에 빈자리에 대해 묻는다. 크라이가 대답하기 전에 스카페이스가 와서 그 자리가 유명한 그리버스 파티의 리더이자 퍼스트 스텝스 클랜의 창립자인 사람의 자리라는 것을 루타가 모르냐고 묻는다. 스카는 루타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주된 이유는 그리버스가 처음으로 새로운 멤버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화난 빨간 머리 남자가 행사 주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리버스 파티가 어디 있냐고 그들을 위해서 여기 온 거라고 묻는다. 티노라는 소녀가 그 소년을 훈계하기 위해 나서고 앞서 있던 경비병이 막으려 하지만 둘 다 물러설 기미가 없다. 여관의 사냥꾼들은 싸움을 보고 싶어 안다라고 크라이는 자신들이 총격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루타에게 함께 나가자고 말한다. 한편 티노는 준비 운동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기운을 감지한다. 그녀는 붉은 머리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위를 둘러본다. 그녀는 갑자기 크라이를 발견하고 붉은 머리 여자의 공격을 무시한 채 그에게 다가간다. 잠시 후 그녀는 크라이에게 덮쳐 그를 땅에 넘어뜨린다. 티노의 성격은 180도 바뀌어 더 이상 잔혹한 살인기계가 아닌 크라이에게 심취한 모습이다. 그녀는 그를 주인님이라 부르며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냐고 묻는다. 바로 그때 아르트라는 금발의 남자가 와서 크라이에게 족장과 그리버의 리더가 나타날 때까지 시작할 수 없으니 늦었다고 말한다. 땅에 쓰러진 비참한 패배자가 강력한 클랜의 수장이라는 사실에 모두들 어리둥절해했고 크라이는 그 자리에서 땅에 꺼져 버리고 싶었다. 그의 이야기는 5년 전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버즈 파티를 결성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초보자 던전에 가서 빠르게 클리어했다. 하지만 사실상 친구들이 모든 일을 다 했고 크라이는 종종 어리숙하고 무능했지만 친구들은 그가 일부러 몬스터 유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실력이 전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곧 그들에게 짐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위해 파티를 나가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그들을 모았을 때 그들은 마치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듯 그를 무시하며 파티의 리더가 없으니 그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이는 자신의 싸임이 승진으로 바뀐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곧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는 아크와 티노가 옆에 앉아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크는 크라이가 지원자들과 어울려 신분을 숨긴 채 그들을 평가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저 늦잠을 자서 늦었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러자 아크는 그가 자신의 당에 합류할 만한 사람을 찾았는지 묻습니다. 크라이의 시선은 이전에 난폭한 빨간 머리 소년에게로 향하고 그는 그 소년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합니다. 소년은 자신의 이름이 길이라고 말하고 크라이는 아크의 당이 그를 훈련시킨다면 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을 알아보는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며 모든 것을 운명의 손에 맡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크라이는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그들의 부족에 합류할 가치가 있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그는 사냥꾼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글쎄, 그는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죠. 크라이는 반지를 하나 빼며
그것을 얻는 사람은 아크의 파티에 합류할 그의 추천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반지를 군중을 향해 던지고 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들지만 티노가 재빨리 행동하여 굵은 허벅지로 찬 발차기로 그를 그림자 세계로 보냅니다. 반지는 그의 손에서 날아가 땅에서 굴러가기 시작하고 선술집에 있는 모든 사냥꾼들이 미친 개처럼 그것을 쫓기 시작합니다. 크라이는 그 반지도 귀중품이라고 선언하며 반지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루타와 스카에게 나중에 보자고 말합니다. 다음 날 크라이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자 그의 비서 에바가 어제 그의 작은 게임이 빚은 혼란을 불평하며 보물사냥꾼 협회에서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알립니다. 크라이는 아크를 대신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크는 도시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야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굽히며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르크 회장은 그 사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 크라이에게 사냥꾼들이 지루하거나 극도로 어려워서 하기 싫어하는 임무가 적힌 책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훑어보며 쉬운 임무를 찾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3레벨 금고에서 사냥꾼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발견하고 곧바로 수락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임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크라이가 클랜 사무실에 도착하자 어제 딴 반지를 보여주려는 티노를 만난다. 그는 그녀가 지금 시간이 되는지 묻고 티노는 주인과 관계를 발전시킬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추장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뿐이다.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한 것처럼 티노는 방에서 사라지지만 크라이는 그녀를 추적하고 붙잡는 유물을 사용한다. 구출 임무는 늑대들의 소굴에 있으며 크라이는 티노와 함께 누구를 보낼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루타, 티노, 스카, 길과 함께 파티를 구성하여 이 임무를 수행한다. 6년 전 그의 그룹이 보물사냥꾼 협회에 파티로 등록하러 갔을 때 루크라는 붉은 머리의 남자가 문을 열고 세계 최강의 검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 햇볕에 그을린 리즈라는 여자아이가 자신이 최고의 도둑이라고 선언했다. 크라이는 너무 부끄러워서 죽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계속 그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접수원에게 가서 파티 서류를 작성했고 접수원은 그에게 파티 이름과 상징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미리 생각하지 못했지만 크라이는 일부러 그리버스라는 촌스러운 이름과 서투르게 그린 해골을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너무 유치해서 리더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길 바라면서 모두들 이름과 상징이 형편없다고 말했든 그는 파티 이름이 다른 것이라면 보물사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친구들은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크라이에게 그의 장명 센스가 뛰어나다고 말했고 자신들이 그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크라이는 이제 어쩔 수 없었고 그렇게 그리버스 파티가 결성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는 자신이 그리버스의 리더라는 사실을 아직 처리하고 있는 3명의 보물 사냥꾼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말 천의 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8급 사냥꾼인지 의심하며 티노는 그를 두둔하고 모두에게 크라이 마스터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합니다. 크라이는 그들을 위협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부탁하지만 붉은 머리의 길은 그가 너무 약해 보여 진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크라이는 이를 무시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티노가 3급 보물 창고를 탐험하는 것을 돕겠는지 묻습니다. 길은 크라이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카는 그에게 8급 사냥꾼에게 존중을 보이라고 하며 그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해결책이 없자 크라이는 길을 팀에서 제외하기로 하지만 길은 갑자기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자신이 지면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만 이 팀의 리더이자 그의 대표인 티노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훈련장으로 갑니다. 길은 크라이에게 소녀를 이기면 자신이 그에게 도전하겠다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티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급 사냥꾼이라고 지적합니다. 티노는 무기를 버리며 필요 없다고 말하고 길도 따라서 검을 던진다. 길이 반응할 틈도 없이 티노가 길에게 달려든다. 길은 티노의 첫 공격을 피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발차기로 길을 벽에 내동댕이 치는 술책이었다. 티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지만 길은 일어나 티노에게 돌진하지만 티노는 목에 일격을 가해 길을 기절시킨다. 티노는 즉시 크라이에게 칭찬을 구하며 그 덕분에 이렇게 강해졌다고 말한다. 티노가 격려의 말을 듣기 위해 크라이 옆으로 가는 동안 길은 바닥에 누워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한다. 그는 자신이 항상 주변에서 가장 강한 아이였고 최강의 검객이 되는 것을 꿈꿨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보물 사냥꾼이 되었지만 곧 파티원들보다 너무 강해져서 이곳에 오기로 결심했다. 그 후 크라이는 그에게 실력 차이 때문에 예전 파티를 나왔냐고 묻습니다.
깜짝 놀란 길은 어떻게 아냐고 묻고 크라이는 자신도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자신과 달리 그들의 파티는 굳건히 함께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크라이는 발로 검을 건드리자 그의 몸이 불꽃에 휩싸입니다. 길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의 불꽃을 만들어내지 못했기에 어리둥절해하지만 크라이는 검을 잡지도 않고 이 정도를 해낼 수 있으니 마침내 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후 크라이는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읽습니다. 그들은 백색 늑대의 둥지라는 보물 창고에 가서 사냥꾼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주칠 몬스터들은 예전에 그 둥지에 살다가 사냥당한 은빛 늑대들의 유령들입니다. 나중에 에바 비서는 크라이에게 티노와 다른 이들을 위험한 보물 창고에 보낸 걸 후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그것이 단지 3레벨 창고일 뿐이라며 무시합니다. 크라이는 그 검이 보물 유물이며 길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사용하기가 너무 쉬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갑자기 유물 오타쿠가 되어 보물 창고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놀랍다며 모두 수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길의 검을 상상하며 그에게서 사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에바는 그에게 이미 유물이 너무 많다며 꾸중하지만 크라이는 모든 유물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질리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유물을 충전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린 그는 길드의 마법사에게 갑니다. 마법사가 유물을 충전하는 동안 그녀와 파트너는 크라이에게 백색 늑대굴 근처에서 3레벨 경비병들이 있는 대상을 몰살시킨 유령 늑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고의 몬스터들이 최근에 강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5레벨 보물 사냥꾼 팀도 안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크라이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즉시 임무정보 페이지를 꺼냅니다. 그는 임무를 수락할 때 구출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과 레벨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제 그들이 모두 5레벨임을 알게 되자 티노와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겁에 질립니다. 그가 다른 두 사람에게 말하자 그들도 겁에 질리지만 이것이 크라이가 잠재력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이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며 즉시 방을 나섭니다. 한편 티노 일행은 보물 금고 근처에 있으며 분위기가 점점 섬뜩해지기 시작합니다. 크라이가 자신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크라이가 자신만 아는 계획된 이유로 이 일행을 구성했다고 믿는다며 다른 이들을 위로합니다. 갑자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강력한 늑대 몬스터의 공격을 받습니다. 티노는 이곳 몬스터의 레벨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기에 공포에 질리지만 주인이 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크라이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티노와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죄책감을 느껴 직접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책을 뽑아 비밀 방을 드러내는데 그곳에는 그의 모든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의 시선은 특별한 유물이 들어있는 작은 금고에 멈춥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방에서 나오자 에바는 그를 도둑으로 오해할 뻔합니다. 그가 그들을 돕기 위해 계획하고 있음을 깨달은 에바는 그의 목에 걸린 금지된 유물을 알아차리지만 크라이는 너무 위험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며 그것을 숨깁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에바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망토의 힘을 활성화시켜 밤하늘을 가르며 박쥐처럼 날아오르지만 그것은 조종 장치도 브레이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티노 일행은 어떻게든 평소보다 훨씬 강한 몬스터를 처치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전투 중 길은 크라이가 시범을 보일 때 그의 검에서 힘을 방출한 이후로 자신의 검에 있던 마나가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카르도 꽤나 흔들리는 것 같고 루타는 겨우 한 마리 몬스터를 처치하느라 숨을 헐떡인다. 스카르는 적절한 인원이나 레벨이 없으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티노는 크라이가 그들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고 그를 실망시킬 수는 없다며 그들의 계획을 단칼에 거절한다. 심지어 길의 검이 방전된 것도 크라이의 큰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크라이를 전적으로 믿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곧 그들은 총과 활을 든 늑대 몬스터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제 던전에 도착한다. 그들은 모두 바위 뒤에 숨어서 계획을 논의한다. 모두들 정면 대결은 피하고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한다. 길은 다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늑대들을 유인하겠다고 용감하게 자원한다. 티노는 길이 뭔가 웃긴 짓을 하면 늑대들에게 개처럼 덮칠 거라고 말하자 그가 토스터 수준의 지능밖에 없다는 걸 바로 알아챘다. 길은 자신에게 전설적인 검이 아직 있다며 만화가 없어도 여전히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지만 티노는 그룹 리더로서 이를 거절한다. 대신 티노와 루타가 유인하는 동안 길과 스카는 몬스터들을 뒤에서 공격하기로 한다. 한계를 넘어선 노력 끝에 그들은 상당히 잘 해내고 4마리의 늑대 몬스터를 쓰러뜨리기까지 한다.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란 듯 보였다. 갑자기 동굴에서 더 많은 몬스터들이 나타나고 파티는 즉시 행동에 나선다. 티노는 잠시 물러나 임시팀을 관찰하며 그들이 작은 파티이지만 명백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클래스에서는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린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 바보는 또다시 크라이에게 아첨하며 그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들을 이 던전으로 특별히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더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괴물과 싸우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팀원들을 험하게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능력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팀을 나왔지만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을 따라오려고 애썼던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짐승과 힘겹게 싸우는 와중에 스카르는 다시 균형을 잡고 괴물을 밀쳐내 길에게 괴물의 가슴에 강력한 일격을 가할 기회를 준다. 그 일격에 괴물은 즉사한다. 그는 마침내 팀원들이 완전한 바보가 아닌 파티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깨닫고 다음 지역으로 나아간다. 다음 동굴로 향하려던 순간 티노가 그들을 멈춰 세우며 근처에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스카르는 동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티노는 크라이가 부상당한 파티원들을 구출하기 전에 보스 몬스터와 싸우도록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안전한 임무만 수행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스카르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4레벨 모험가가 된 후로는 더 높은 레벨에 더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열정과 야망을 잃었다고 말한다. 티노는 크라이가 자신을 바로 간파했고 그래서 그의 두려움에 맞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파티에 넣었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모두가 선택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크라이는 신이자 모든 것을 계산하는 정교한 책략가이며 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임무에 무작위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밖으로 나온 크라이는 당황합니다. 휴식 없이 최대한 빨리 달리기 시작하지만 결국 던전에 들어가면서 핀볼처럼 튕겨다니고 티노와 그녀의 파티는 거대한 보스 몬스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스카는 보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곧 몬스터는 도끼로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위를 뛰어다니며 공격을 피합니다. 티노는 몬스터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승산을 위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사장이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머리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길에게 다음 공격을 막으라고 말하고 자신은 치명타를 날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은 주저없이 계획에 동의합니다. 괴물이 다가오자 모두 다시 공격 준비를 합니다. 길은 검으로 공격을 막지만 스카는 뒤에서 공격하려다 얼굴을 얻어맞습니다. 티노는 괴물이 스카를 다시 공격하려는 한 재빨리 괴물에게 돌진하며 공격을 피하고 스카의 검이 부러집니다. 티노가 도끼 위로 뛰어올라 괴물의 얼굴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면 괴물은 스카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회를 잡지만 불행히도 괴물이 훨씬 더 빨라서 그녀의 다리를 베고 그녀는 너무 많은 진격의 거인을 받기 때문에 괴물의 목덜미를 찌릅니다. 그 계획은 성공하고 괴물은 사라지고 그녀는 땅에 쓰러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체력 회복 물약을 꺼냅니다. 길과 스카르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티노 쪽으로 걸어가고 티노는 스카르에게 없어도 괜찮다며 검을 건넨다. 갑자기 스카르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어둠 속에서 날아온 창을 피한다. 보스는 이미 죽었는데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든 4마리의 보스 몬스터가 더 나타나자 모두들 엄청 놀란다. 이번에는 티노조차 크라이가 너무 과했다고 느낀다. 보스 하나면 충분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크라이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티노는 다시 일어서서 짐승들이 따라오지 못할 좁은 동굴로 재빨리 들어갈 계획을 세우지만 몬스터 중 하나가 즉시 입구를 막아 탈출구를 차단한다. 스카르와 길은 여자애들이 동굴을 통해 재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미끼가 되겠다고 말한다. 루타가 항의하려 하지만 스카르는 언젠가는 모두 죽는 것이고 오늘 누군가가 살아남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걱정 말라고 한다. 반면 티노는 누구도 희생시키려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크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한다. 갑자기 그가 준 마법 반지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그녀는 모두 함께 괴물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세 사람은 곧바로 차례대로 괴물을 공격합니다. 티노는 적을 향해 공기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반지를 사용하여 충전한 후 괴물의 눈에 발사합니다. 보스 몬스터가 몸부림치자 길은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날려버려지고 티노가 도우려 할 때쯤 이미 모든 몬스터들이 그를 덮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크라이가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 괴물을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티노는 그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스카는 이 짐승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몬스터 중 하나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크라이의 보호 유물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라이는 마법 반지를 사용하여 괴물에게 마법탄을 빠르게 발사합니다. 공격이 괴물을 벽으로 다시 날려버립니다. 그는 재빨리 연막탄을 꺼내 모두가 도망칠 수 있도록 은폐를 제공하고 그 덕분에 모두 무사히 탈출합니다. 크라이는 티노의 다리를 재빨리 치료한 후 앞으로의 모험에 대해 자신도 두려워하면서도 모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라 고개를 숙이고 걸으며 누군가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파티원들은 모두 그가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무작정 걷던 중 길이 크라이에게 출구를 향해 가는 건지 묻습니다. 크라이는 침묵하지만 티노가 나서서 자신은 다른 계획이 있다며 동굴 구조를 모두 알고 있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속으로 울면서 티노가 자신이 이곳으로 보낸 것에 화가 나서 일부러 돕지 않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걷다가 갑자기 나머지 파티원들이 모두 멈춰서서 크라이에게 그들이 여기에 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티노는 크라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신나게 말하며 모두 동굴 안으로 달려가는데 거기서 금고에서 길을 잃은 부상당한 파티를 발견합니다. 크라이는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분명 우연히 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로드라는 이름의 부상당한 파티 리더가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티노는 그가 그들을 여기로 이끌었으니 크라이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즉시 우연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의 파티원들은 그가 겸손을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타는 가지고 있던 약을 주지만 충분하지 않고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여전히 너무 약합니다. 다행히 크라이는 무한 초콜릿 가방 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두에게 초콜릿을 나눠줍니다. 스카르는 로드에게 말을 걸며 5레벨 파티가 이 동굴에서 고전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고 길 또한 늑대 몬스터들이 분명 강했지만 완전히 준비된 5레벨 파티를 전멸시킬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로드는 놀란 듯 말합니다. 늑대들에게 습격당하지 않았다고, 주변에 늑대가 없었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엄청난 실력의 유령 괴물이 혼자 나타나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유령이 특별한 괴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늑대 우두머리들까지 제압할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검성보다도 강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모두 놀랍니다. 황궁의 모든 사람들은 검성이 현재 최강의 검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크라이는 스니커즈를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검성이 어린 시절 친구 루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유령이 소문만큼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크가 이미 오래전에 그 괴물을 죽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함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남 아크가 이 임무를 맡기를 기다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굴 안의 모든 사람들이 크라이에게 더 자세한 지시를 구합니다. 하지만 크라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결국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속이기로 합니다. 티노에게 이 파티의 리더는 티노이고 티노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티노는 자신감이 없지만 크라이는 좋은 훈련이 될 거라며 티노를 설득해 리더가 되게 만든다. 크라이가 자신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말에 티노는 매우 기뻐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동굴 미로를 걷기 시작하고 곧 저 멀리 동굴 출구가 보인다. 하지만 유령이 나타날까봐 더 불안해하며 로드는 티노에게 자신이 방패가 되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티노는 크라이가 함께 있으니 모두 무사히 돌아갈 거라며 그 제안을 거절한다. 갑자기 늑대 보스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모두 긴장한다. 티노는 엄청난 힘이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크라이도 그 기운을 감지하고는 재빨리 티노를 감싸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물, 특히 목숨을 추가로 주는 유물을 생각한다. 그는 현재 목숨 5개가 더 있으므로 6번째 공격에 맞으면 죽는다. 마침내 치명적인 유령이 나타나 칼을 뽑고 그들 쪽으로 걸어온다. 모두가 겁에 질리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유령 뒤에 2번째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용감한 티노조차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다. 티노는 떨며 크라이 뒤에 숨어 그에게 도움을 간청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2번째 인물을 알아보고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아무 말 없이 신비로운 인물은 로날도가 되어 유령을 발로 차 동굴 벽에 박아 넣는다. 가면을 쓴 여자는 크라이에게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고 가면을 벗는데 놀랍게도 잘한 리즈였다.
젊은 멤버들은 인간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지만 리즈는 그들이 그리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몬스터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 그녀는 크라이에게 그를 만나러 도시까지 왔지만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가 파티를 돕기 위해 동굴에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제자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하고 크라이 뒤에 숨어있던 티노에게 곧바로 다가갑니다. 리즈는 티노가 너무 무능해서 혼자서 이 바보 같은 동굴도 못 빠져나오고 크라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며 가져쓴 소녀를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길은 이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말리려 하지만 강한 역격에 맞아 벽에 날아갑니다. 리즈는 티노를 계속 나무라다가 티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지만 리즈는 멈출 생각이 없고 티노가 엎드려 자신의 실패를 사과할 때까지 크라이는 너무 겁이 많아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개입하여 리즈에게 티노가 캐스트에서 훌륭한 활약을 했고 그것은 모두 리즈의 훌륭한 훈련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리즈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잘했는지 묻는 다정한 소녀가 됩니다. 갑자기 그들은 유령이 벽에서 다시 나타났고 그 뒤에는 거대한 미니건을 든 미국산 거대 늑대 보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늑대가 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자 리즈는 화가 나서 다시 가면을 씁니다. 그녀는 너무 빨라서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고 모든 총알을 가볍게 잡아냅니다. 그러고는 짐승에게 뛰어올라 머리에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죽입니다. 괴물 같은 그녀는 공격 준비를 하고 있던 팬텀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맨손으로 태연하게 검을 잡고 공중에서 팬텀의 무릎을 차고 바닥에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불쌍한 티노는 울기 시작하고 크라이는 그녀가 안쓰럽지만 리즈에게 팬텀처럼 허망하게 다뤄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즈는 결국 팬텀의 머리를 관통하는 주먹으로 팬텀을 죽입니다. 마침내 리즈는 조금 진정하고 크라이를 껴안으며 그를 그리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무사히 도망치고 다음날 아침 길은 훈련장으로 돌아와 티노에게 자신의 마법검을 줍니다. 언젠가 리즈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할 것이라며 크라이에게 그것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티노는 그리버들이 쓰는 이상한 가면에 대해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크라이가 그들에게 그 가면을 만들도록 주문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크라이는 목에 건 캡슐 안에 있어야 할 슬라임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1년 전에 자신의 부족에서 가장 재능 있는 연금술사에게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녀는 종종 자신의 최종 제품을 그에게 보관하도록 주었습니다. 대부분 위험한 물건들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슬라임을 부주의하게 다뤄서 풀어놓으면 수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크라이는 더 생각하면 남은 두뇌 세포 2개가 과열되어 폭발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슬라임은 애초에 캡슐 안에 없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걱정했던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길드 건물로 가서 그의 비서 에바는 그에게 백색 늑대의 둥지에 대한 보고서를 보물 사냥꾼 협회가 원한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그녀에게 티노가 팀장이었으니 티노를 보고서와 함께 보내라고 말합니다. 에바는 티노가 지금 리즈와 훈련 중이라고 그에게 알리고 그는 즉시 불쌍한 소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바에게 수도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묻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지만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티노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모든 것을 에바에게 맡기는데 에바는 크라이가 예측할 때마다 정확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수도를 걱정하고 있으니 곧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크라이는 훈련장에 도착하여 문 밖에 많은 심술궂은 사냥꾼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6급 사냥꾼 스벤이 크라이에게 리즈를 제압하라고 합니다. 리즈 같은 맹수는 그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연습해야 하지만 스벤은 훈련이 계속되면 티노가 죽을까 걱정합니다. 크라이는 농담으로 받아 넘기지만 훈련장 문이 열리자 티노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리즈가 위협적으로 그녀 앞에 서서 심하게 욕하며 일어나라고 합니다. 티노가 일어나지 않자 폭력적인 리즈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녀를 끝낼 결심을 합니다. 다행히 크라이가 공격하기 전에 막아서고 리즈는 그를 섬뜩하게 바라보며 정말로 막는 거냐고 묻습니다. 크라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하고 티노는 한계에 도달했으니 오늘은 쉬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즈는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크라이에게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 티노를 쉬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티노가 리즈의 다리를 잡습니다. 크라이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티노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 리즈에게 더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즈는 이 소식에 기뻐하며
두 소녀가 2라운드 준비를 하는 동안 크라이는 여기 남으면 죽을 걸 알기에 훈련장을 떠난다. 밖에서 스벤은 이것이 티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크라이의 큰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 크라이는 그가 원하는 대로 믿게 놔둔다. 그 후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앉아있고 스벤은 백색 늑대 소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어떤 유령들이 여전히 북쪽 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크라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크라이는 당연히 아무런 생각이 없다. 크라이는 아크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크는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이다. 플롯 아머를 제외하고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그는 그 사건을 스벤과 그의 팀에게 떠넘기기로 한다. 그는 그들을 가르크를 만나러 사냥꾼 협회로 보내고 스벤에게 그것을 훈련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자신의 빠른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하며 기쁘게 떠나지만 스벤의 부하 중 한 명은 그에게 감탄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크라이가 쓸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벤은 그에게 그렇게 쉽게 크라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 남자는 진정한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냥꾼 협회의 가르크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는 백색 늑대의 굴이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지만 크라이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거기에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들과는 멀리 떨어진 지하 연구소에서 늙은 마법사도 최근 사건에 크라이가 연루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카식 타워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으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조작하여 인공적으로 보물 창고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늙은 마법사가 그 계획의 배후이며 백색 늑대의 굴에서 유령의 변이도 그의 소행입니다. 하지만 그는 크라이처럼 고레벨 사냥꾼이 보물 창고에 들어와 그들의 계획을 알아챌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늙은 마법사는 그를 위험하다고 여기며 그들은 경호 책임자가 현재 외출 중이어서 그와 싸울 수 없으므로 이곳을 버리고 연구를 계속할 다른 장소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크라이는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거대한 검은 슬라임에 대한 악몽을 꿉니다. 타오르는 도시의 열기가 너무 생생해서 그는 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 열기의 원인은 그의 침대에 몰래 들어온 리즈였습니다. 크라이에게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이었고 리즈 때문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리즈는 일과 훈련에서 쉬는 날이니 이 기회에 데이트를 하자며 그가 오늘 시간이 되는지 묻습니다. 크라이는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그녀의 계획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클랜 건물에 가자 크라이가 계속 핑계를 댔기 때문에 찾아온 가르크를 보고 놀랍니다. 가르크는 크라이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리즈는 그에게 나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크라이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르크는 이에 격분하여 그녀가 고위험 임무를 완료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녀는 발디에게 데이트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계속 옥신각신하고 크라이는 에미넨과 고든 램지의 디스 배틀을 목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욕설 공방이 실제 싸움으로 번지자 크라이는 가르크의 조수에게 최소한 예의 바른 대화를 위해 위층으로 올라오라고 요청한다. 그는 백색 늑대의 둥지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조수에게 자신이 보았을 때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곧 실수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음을 깨닫는다. 조수는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집단이 협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수상하고 신비로운 태도를 취한다. 그는 그녀에게 앞으로 아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요청하는데 아크가 그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층에서는 리즈와 가르크가 여전히 다투고 있으며 사실상 리셉션이 파괴되었다. 민첩한 리즈는 가르크와 힘은 비슷하지만 계속해서 우위를 점합니다. 리즈는 가르크를 놀리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니 관절이 뚝뚝 소리가 날 거라고 말합니다. 리즈의 모욕에 분노한 가르크는 전력을 다하지만 리즈는 가볍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때 크라이가 나타나 둘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합니다. 가르크는 물러설 기미가 없지만 리즈는 즉시 크라이 곁으로 달려가 그에게 매달리며 이제 데이트를 계속하자고 말합니다. 모두 제 갈 길을 가고 크라이와 리즈는 데이트를 즐깁니다. 크라이는 리즈에게 8레벨 보물 상자 탐험에 대해 묻고 리즈는 정말 재밌었고 몬스터들이 최고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지루해져서 그를 만나러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사라진 슬라임이 생각나고 그게 정말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지 걱정된다. 리즈가 그의 침울한 표정을 묻고 그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 리즈는 아무렇지도 않게 열대섬으로 도망가서 긴 휴가를 즐길 거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녀의 긍정적이고 태평한 태도에 놀라고 그녀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리즈는 그에게 가방을 주고 길을 가던 남자를 제압하러 간다.
크라이는 그녀가 뭘 하는 거냐며 당황하고 리즈는 그 남자가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녀가 과민 반응한다며 그 남자를 놓아주라고 한다. 그 남자는 크라이를 보고 놀라 도망치고 리즈는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한다. 룸달. 그녀는 그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다고 말한 뒤 그가 왜 그 남자를 놓아줬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크라이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다음 날 크라이와 리즈는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고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이는 그것이 데이트가 아니며 자신은 일 때문에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에바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빈민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이지만 실종된 슬라임이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근처에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고 크라이는 최소한의 임무만 수행한 후 그곳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는 리즈에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정말 기뻐하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리즈가 지난번에 잡았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지만 크라이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크라이가 일부러 자신을 놓아줬다고 생각하며 이제 그를 잡으러 온 것이다.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카식 타워의 연구기지 중 하나의 위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가게 문을 즉시 닫으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소피아라는 빨간 머리 여성이 들어온다. 소피아가 그 조직의 모든 방위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희망을 본다. 문 밖에서 리즈는 조급해하며 문을 날려버리려 하지만 크라이는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를 막는다. 리즈는 마지못해 그의 말을 따르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으로 돌아가고 가짜 가게 주인은 안도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크라이는 리즈에게 연금술사 시트리가 8층 보물창고에서 언제 돌아올지 아느냐고 묻는다. 리즈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크라이는 그녀의 슬라임이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바로 그때 에바가 사무실에 와서 그에게 헌터 협회가 백색 늑대의 굴을 조사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전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지 유물 전문가까지 파견했답니다. 크라이는 큰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자신은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편 상인은 아카식 타워 본부에 도착하여 모두에게 크라이가 자신을 찾았다고 알립니다. 크라이가 완벽한 변장을 간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크라이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떨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에 대해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들은 소피아에게 의견을 구하고 소피아는 그들에게 크라이와 그의 일족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충격을 받지만 그녀는 적이 8레벨이라 할지라도 승산이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자신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이 크라이 일족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녀에게 늙은 마법사는 영원히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기에 그녀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한다. 다음 날 퍼스트 스텝스 일족 건물은 모험가들로 가득 찼다. 티노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서 한 남자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다. 그 남자는 백색 늑대의 소굴을 조사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하고 티노는 이것이 과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크라이가 먼저 아크를 거기에 내낼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티노는 더욱 놀란다. 7레벨 사냥꾼인 아크를 3레벨 보물 창고에 보낸다는 것은 그 문제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협회와 그들의 일족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보물 사냥꾼들을 모았다. 곧 크라이와 이바도 거기에 오고 크라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파티를 위해 모였는지 묻는다. 이브는 그에게 백색 늑대들의 소굴을 조사하러 갈 거라고 말한다. 크라이가 아크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대타가 될 수 있는 병력을 모았다고 설명한다. 아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크라이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한다. 사냥꾼들은 지금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린다. 이브는 모두를 진정시키며 크라이가 분명히 말하지 않은 중요한 말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임무의 난이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크라이는 이브에게 사냥꾼들의 보상에 대해 묻고 가르크 대장이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추가 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돈 문제가 해결되자 크라이는 사냥꾼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모두 함께 금고에 갈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바로 그때 리즈가 나타나 그들을 약골들이라고 부르며 도전을 극복할 용기조차 없다고 비웃는다.
그녀는 크라이 옆으로 뛰어 올라가 자신이 이 임무를 맡겠다며 티노만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티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며 즉시 거절한다. 그는 여기 있는 모두가 임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에바가 그에게 지휘를 맡으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놀라지만 다른 사람들은 족장이 함께 가니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안도한다. 크라이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말한다. 그때까지 이미 백색 늑대의 굴에 있는 스벤이 지휘를 맡는다. 모두 떠나기 전에 크라이는 만약 금고에 있다면 슬라임 몬스터를 조심하라고 한 남자에게 말합니다. 보물 사냥꾼 팀은 그것이 아카식 타워의 기지라는 것을 모른 채 보물 금고로 향하고 크라이가 그들을 처리하라고 사냥꾼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소피아는 이것이 사냥꾼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공격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어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사냥꾼들과 싸우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리버 파티가 합쳐져야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 근처에 있는 사람은 크라이, 리즈, 연금술사 시트리뿐이며 그녀는 이미 크라이와 리즈를 이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트리는 그녀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지만 소피아는 그녀와 개인적인 앙금이 있는 것 같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녀를 짓밟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시트리가 새로운 보물 금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들의 주인의 이론을 알아냈고 그녀도 그것을 시도해왔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하고 마법사에게 그녀를 막기 위해 모든 화력을 사용할 허락을 요청합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허락을 내리고 이 전투를 위한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지만 그의 2인자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 위쪽에서 스벤과 그의 일행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는 여전히 크라이가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을 여기로 보냈다고 믿는다. 갑자기 전화를 받고 다른 보물 사냥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팀원에게 비상 호각을 불라고 요청한다. 밖으로 나가자 스벤은 그들에게 슬라임 몬스터를 조심하라는 크라이의 메시지를 전하고 보물 사냥꾼들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남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스벤은 그들에게 크라이의 판단을 믿으라고 말하고 그가 한때 모두를 꽃구경 파티에 초대하고 무기를 가져오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크라이가 건배를 하자 그의 뒤에 보물 창고가 나타났고 모두 그가 이것을 예측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냥꾼들은 놀라며 스벤은 다시 한번 크라이가 주는 정보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말한다. 크라이의 사무실에서 리즈는 자신도 일을 하고 싶다며 그의 앞에서 자신의 싸움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를 졸라댄다. 크라이는 이미 그녀의 행동에 짜증이 나서 사냥꾼들이 백색 늑대굴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에 얼굴을 내밀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연금술사 시트리가 그곳에 도착하여 크라이에게 곧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엄청나게 강하고 교활한 조직을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시트리로부터 아카식 타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자 즉시 리즈와 티노를 사무실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도시의 반대편에서 가르크는 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보물 창고에 들어가 자신의 전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한다. 그의 조수는 그가 분명 근육을 찢고 허리를 다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막으려 한다. 갑자기 시트리가 그를 찾아와 그들의 진정한 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크라이의 사무실로 돌아와 그는 시트리가 그들의 친구들 중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한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최전선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들을 돕기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때 크라이가 그녀에게 연금술사가 되라는 아이디어를 줬고 그렇게 그녀는 최고의 연금술사가 되었습니다. 시트리는 크라이에게 자신이 만든 슬라임이 주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실패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라임이 자신이나 크라이를 절대 공격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크라이는 도시의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당황합니다. 그는 시트리에게 슬라임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말했고 시트리는 슬라임이 캡슐에서 나와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이는 그녀가 자신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에 약간 안도하고 시트리는 도망친 슬라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색 늑대들의 은신처에서 스벤은 증원군에게서 크라이가 당분간 합류하지 않을 것이며 리즈도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벤은 사나운 리즈를 보내지 않은 것에 은근히 안도하고 모든 보물 사냥꾼들에게 격려 연설을 하기로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슬라임과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모든 사냥꾼들은 아이들도 슬라임을 물리칠 수 있으며 슬라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스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고 크라이가 더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저주합니다. 바로 그때 매우 못생긴 한 사냥꾼이 전략을 세우는 건 약골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하며 금고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모두 그를 조롱하고 스벤은 그가 괴물들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어도 좋고 그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못생긴 바보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겁쟁이들이라고 부르고 그러자 어떤 소심한 여자가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빨간 머리 여자는 아카식 타워의 방어 책임자인 소피아와 많이 닮았지만 크라이 일족에 소속된 연금술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시트리와 함께 슬라임 연구를 했다고 말하고 아무리 강력한 슬라임이라도 죽일 수 있는 약병을 꺼냅니다. 그 후 스벤은 보물 사냥꾼들에게 영광을 목표로 하되 살아서 돌아오라고 독려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평범한 것보다 약간 강한 늑대 유령들만 발견합니다. 스벤은 크라이가 이번에는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역겨운 놈이 나타나서 여기 사람들이 슬라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임무는 이미 끝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무에 물을 주러 숲으로 가서 명령만 내리고 현장에 나설 배짱이 없는 크라이를 욕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갑니다. 그는 두 명의 남자와 거대한 사슬로 묶인 늑대 짐승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남자들은 아카식 타워 소속이며 헐크의 계획을 주입하여 초강력으로 만들어 사냥들을 많이 제압하려는 소피아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고는 거대한 주사기를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두 남자를 때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는 한 남자를 기절시키지만 다른 남자는 그에게 화염구를 던집니다. 그도 맞고는 뺨을 때리고 키 큰 남자를 들어 올려 먼저 패면서 질문은 나중에 한다. 키 큰 남자는 크라이가 보냈냐고 묻지만 우고는 자신이 한 짓이라고 말한다. 그 남자를 두들겨 패는 동안 그의 동료는 늑대에게 힘 증강 혈청을 주입하고 늑대는 갑자기 겁부터 녹기 시작하지만 그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 두 남자는 이 괴물이 근처에서 가장 많은 마나를 찾아 흡수하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괴물은 순식간에 두 마법사의 마나를 빨아들이고 우고는 경고 휘슬을 불어 모두에게 알린다. 스벤은 휘슬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에게 싸움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무장을 하고 숲 밖에 모인다. 곧 우고가 한 팔이 없고 심하게 다친 채로 뛰어와 크라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고 강력한 슬라임 괴물이 숲에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녹는 혈청 때문에 슬라임이 된 늑대의 유령이 나타나고 스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 화살을 쏜다. 마법사들이 늑대 슬라임에 불과 얼음 마법을 퍼붓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한편 스벤과 치유사는 우고를 확인하러 가고 우고는 두 명의 수상한 놈들이 늑대 환영에 무언가를 주사해서 슬라임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늑대 슬라임은 마법 공격을 전혀 입지 않고 나오고 스벤은 물리 공격을 시도하기로 한다. 그는 슬라임을 향해 활을 겨누고 화살 6발을 연사하지만 늑대 슬라임에겐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한다. 스벤은 마법 공격과 물리 공격 모두 슬라임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그래도 사냥꾼들에게 최선을 다해 싸우자고 말한다. 슬라임 늑대가 공격을 시작하고 스벤은 몬스터가 느리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고 공격을 피하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소피아가 아닌 여자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슬라임 제거 약품을 달라고 한다. 그녀는 약에 닿으면 슬라임이 자폭할 것이라고 말하고 스벤은 그렇게 만들기 위한 임무를 맡는다. 늑대 슬라임을 유인하려고 그가 달리기 시작하자 늑대 슬라임이 갑자기 그에게 뛰어든다. 스벤은 재빨리 바이아를 땅에 박고 옆으로 피한다. 늑대 슬라임이 바이아를 밟아 깨뜨리자 약품에 닿은 순간 몸 안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난다. 모두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늑대 슬라임은 폭발을 흡수하고 살아남는다. 스벤은 늑대가 슬라임이 아니었거나 슬라임이었더라면 죽었을 텐데 실망한다. 옆에 있는 갑옷을 입은 남자가 크라이가 슬라임이라고 말했지 슬라임 같은 생물이라고 말했다고 하자 스벤은 크라이와 그리버들을 욕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시트리가 크라이에게 백색 늑대굴 담당을 간청해서 온 덕분에 도와주러 온다. 그녀는 스벤에게 늑대 슬라임을 해칠 수 없는 이유는 짙은 만화가 장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몬스터에 관심을 보였지만 한번 쳐다보자 늑대 유령이 어떻게 녹아서 슬라임이 되었는지 바로 알아챘다. 그녀는 위험한 몬스터에게 다가가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것이 자신의 몸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만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것이 누군가의 실패한 실험이라고 생각하며 불쌍히 여겨 안락사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슬라임 늑대에게 약병을 던지며 스벤에게 쏘라고 했다. 업그레이드된 호크아이는 정확하게 약병과 슬라임 늑대의 머리를 쏘아 맞췄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은 몬스터의 방어력을 무효화하는 반만화 금속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가르크도 전투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그곳에 도착했고 스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트리는 자신은 여동생 리즈와 달리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어서 가르크에게 차를 얻어 타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스벤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시트리는 방금 일어난 일과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를 캠프로 데려가 아카식 타워와 그 지도자 마스터 마구스의 존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위직 사무직원처럼 생긴 남자들은 마구스가 오래전에 황궁에서 추방당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추방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이 금고가 아카식 타워의 기지라고 말하고 나소피아는 그들이 여기에 중요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시트리는 이 소녀를 잘 알고 있으며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연구를 발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카식 타워가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과 그들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실험을 막기로 결심했고 그러기 위해 모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모두가 싸움 준비를 하는 동안 스벤의 조수는 시트리가 매우 용감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애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약한 척하며 어떤 수단이든 이용해서 이기려 들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다른 그리버들 못지않은 괴물입니다. 반면 리즈는 크라이의 무릎에 앉아 자신이 제일 약하니 놓아주고 시트리 돕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크라이는 단호하게 그녀의 떼쓰기를 무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다음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